미국 국방부가 어떤 스텔스 도료에 최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기술 성숙도 9단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개발할 게 남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실전에 투입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미 국방부가 외국 무기를 평가할 때 매길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도료를 만든 회사가 어디냐면요. 록히드 마틴이 아닙니다. 노스롭 그루먼도 아니고요. 한화나 LI진엑스원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아닙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ETL이라는 중소기업입니다. 2006년에 세워졌고 2024년에 받은 투자가 35억 원 정도인 회사예요. 스텔스라는 건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독점해온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 미 국방부가 한국 중소기업 제품에 자기네 최고 등급을 매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드시 같이 봐야 할 반대편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선례가 하나 있어요. 오늘은 4가지를 볼게요. 첫째, 스텔스 도료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그렇게 어려운지. 둘째, ETL이 받은 성적표에 정확히 뭐가 적혀 있는지. 셋째, FCT라는 관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넷째, 그럼에도 이걸 아직 수출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 특히 4번째는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일수록 남은 조건을 같이 봐야 판단이 정확해지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스텔스가 뭔지부터 정리할게요. 레이더는 전파를 쏘고 그 전파가 물체에 맞고 되돌아오는 걸 잡아서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려면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는 모양을 바꿔서 전파를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내는 겁니다. F117이나 F-22 같은 전투기가 각지고 이상하게 생긴 이유가 이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예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돌아갈 전파 자체를 없애는 거죠. 이걸 하는 물질을 전파 흡수 물질이라고 부르고 그걸 페인트처럼 발라 쓰는 게 스텔스 도료입니다. 흡수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 날아온 전파의 에너지를 열로 바꿔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전파가 도료 안으로 들어가서 미세한 입자들 사이를 지나가는 동안 에너지를 잃고 되돌아 나갈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로 하면 간단한데 이걸 아주 얇은 막 하나 안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왜 어려울까요? 흡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 실제로는 흡수율이 전체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미국 F-22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라고 불리는 기체입니다. 이 비행기는 1시간을 날면 정비에 최대 30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정비 시간의 3분의 1이 스텔스 도막을 수리하는 데 쓰여요. 왜냐하면 이 도막이 아주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모래를 맞으면 갈라지고 습한 곳에 두면 벗겨지고 초음속으로 순항하면 열에 타버려요. 그래서 3주마다 다시 발라줘야 합니다. 그 결과 F-22는 1시간 나는데 85,000달러가 넘게 듭니다. F-16의 4배, 심지어 F-35A의 2배예요. F-35는 이 문제 때문에 아예 설계를 바꿔서 도료를 기체 표면에 구워 넣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텔스 도료에서 진짜 승부처는 흡수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얇은가, 얼마나 가벼운가, 얼마나 바르기 쉬운가,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 이 부분에서 30년 가까이 고생하고 있는 영역인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스텔스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해본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왜 굳이 외국 도료를 시험할까요? 미국이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기술을 갖고 있어요. 다만 그 기술이 대부분 전투기와 폭격기 같은 최고가 무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주 비싸고 다루기 까다롭고 정비에 사람이 잔뜩 붙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군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무인기, 지상차량, 소형 함정, 탄약처럼 값쓰다고 수가 많은 장비에 두루 바를 수 있는 물건이 필요해요. 드론과 정밀 타격이 흔해진 전장에서는 이런 장비들도 레이더에 덜 잡혀야 살아남으니까요. FCT라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물건 중에 쓸만한 게 있으면 새로 개발하지 말고 사오자는 발상이에요. 며칠 전 미 육군 자주포편에서 봤던 것과 정확히 같은 논리입니다. 자, 이제 ETL이 받은 성적표를 볼게요. 제품 이름은 아이온-1입니다.
미 국방부가 발급한 최종 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파 흡수율 85%에서 88%. 쏜 전파의 열에 8바홉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보면 감이 옵니다. 길이 36m짜리 고속정에 이 도료를 발랐더니 레이더 화면에는 4m짜리 어선 크기로 잡혔습니다. 36m가 4m가 된 거예요. 레이더 앞에서 배가 9분의 1로 줄어든 셈입니다. 상대가 그걸 군함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기술 성숙도 평가가 9단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 즉시 투입 가능 등급이에요. 미 국방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이 도료가 지상장비, 무인체계, 탄약, 수상함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요. 아예 특정 무기 하나에만 쓰는 게 아니라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육해공 전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국산 방산물자가 FCT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제품이 FCT를 통과한 것 자체로 따지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험 사례에서 눈여겨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시로 나온 게 전투기가 아니라 배였다는 점이에요. 전투기는 애초에 스텔스를 염두에 두고 모양부터 설계합니다. 반면 배나 지상 장비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고 이제 와서 모양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 물건에 나중에 덧발라서 효과를 내려면 도료 자체의 성능이 훨씬 좋아야 해요. 미 국방부가 이 도료를 지상 장비와 수상함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평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굴러다니는 장비에 발라서 생존성을 올릴 수 있다는 건 새 무기를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전력을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ITL 대표가 강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소재가 국산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F-22 얘기할 때 나온 그 조건들 때문입니다. 두께, 무게, 작업성, 내구성. 이 네 가지가 다 검증돼야 하는데 소재를 밖에서 사오면 그중 하나가 바뀔 때마다 전체를 다시 맞춰야 해요.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자기가 다 쥐고 있어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세 번째, FCT가 뭔지 볼게요. FCT는 해외 비교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미 국방부가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외국 방산 제품 중에 쓸만한 게 있는지 직접 시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미 국방부가 이걸 40년 넘게 운영해왔고 34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819건이 넘는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 무기를 팔려면 사실상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미군이 직접 시험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조달 목록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부수 효과도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시험평가 예산을 대주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개발비를 아끼면서 완성도를 올릴 수 있고 무엇보다 미 국방부가 인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나라에 팔 때 강력한 보증서가 됩니다. ETL 사례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2024년에 받은 35억 원 투자에 미국 방산기업이 일부 참여했습니다. 미국 업계가 이 회사를 이미 보고 있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균형을 한번 잡고 갈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FCT 통과는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아주 구체적인 선례가 있어요. LIG 넥스1의 유도 로켓 비공입니다. 우리나라 유도 무기 중 처음으로 FCT에 들어간 물건이에요. 시간표를 볼게요. 2019년에 1차 시험을 통과했고 2020년 4월에 정식으로 FCT 대상 무기로 지정됐습니다. 그 뒤 한국과 미국 키웨스트, 샌디에이고, 하와이에서 4단계로 나눠 2차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4년 7월 마침내 최종 통과했습니다. 실사격에서 100% 명중이었어요. 성적표만 보면 완벽하죠. 미 해군은 그보다 앞선 2023년에 이미 소요 제기 활동에 착수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지금이 2026년 8월입니다. 최종 통과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아직 수출 계약 소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FCT 통과 뒤에도 관문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미군이 정식으로 소요를 제기해야 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잡혀야 하고 계약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몇 년씩 걸리고
중간에 우선순위가 밀리면 그냥 멈춰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ETL은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게 아니라요. 둘째, 이 회사의 체급을 봐야 합니다. 2006년에 설립됐고 2024년 투자 유치액이 35억 원 규모입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지만 회사 크기 자체는 작아요. 미군에 뭔가를 납품한다는 건 물건이 좋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계속 댈 수 있느냐, 품질이 매번 똑같이 나오느냐, 미국 안에서 보급과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걸 다 봐요. 앞서 미 육군 자주포편에서 다뤘던 군수 지원 능력이 여기서도 똑같이 걸립니다. 기술이 관문을 통과한 것과 조직이 그 물량을 감당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셋째, 흡수율 85에서 88%라는 숫자도 조건부입니다. 전파 흡수 성능은 어느 주파수 대역에서 재느냐, 어떤 각도에서 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 전장에서는 도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떨어져요. F-22가 3주마다 다시 바르는 이유가 그거였죠. 시험장에서 나온 숫자와 몇 년 굴린 뒤의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경남의 중소기업 ITL이 만든 스텔스 도료 에이온-1이 미 국방부 FCT를 통과했습니다. 흡수율 85에서 88%, 36m 배가 레이더에 4m로 잡히고 기술 성숙도는 최고 등급인 9단계. 육해공 전 무기에 적용 가능한 국산 방산 물자로는 처음이고 모든 소재가 국산입니다. 다만 이건 시장에 들어가는 문 앞에 섰다는 뜻이지 팔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궁이 2024년에 통과하고도 2년째 계약이 없다는 게 그 증거예요. 이 채널에서 반복해서 나온 결론이 있죠. 기술 개발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니다. 탄소 섬유 편에서는 세계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하고도 국내 1위를 일본 회사에 내주고 있었고, CNC 공작기계 편에서는 성능을 다 따라잡고도 점유율이 5%를 못 넘었어요. 이번 건도 정확히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에서 제가 제일 눈여겨본 건 다른 지점이에요. ETL이 세워진 게 2006년입니다. 올해로 20년이에요. 스텔스 도료라는 건 팔 곳이 아주 좁은 물건입니다. 일반 시장이 없어요. 군이 사주지 않으면 매출이 없습니다. 그런 물건을 20년 동안 붙들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며칠 전 미 육군 자주포편에서 한화가 이긴 이유를 이야기했었죠. 새 기술을 발명해서가 아니라 25년 동안 K9을 붙들고 개량해왔기 때문이라고요. 메모리 편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값이 바닥이던 시절에 라인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받아낼 수 있다고 했고요. 여기서 또 20년이 나옵니다. 기술이 인정받는 순간은 대체로 갑자기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서 있으려면 아무도 안 볼 때 그걸 계속 만들고 있어야 해요. 오늘 뉴스는 2026년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06년부터 20년 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결승선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비궁이 보여주듯 문 앞에 서는 것과 문을 통과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고 거기서 다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다만 문 앞에 서지도 못한 회사가 훨씬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TL이 실제로 미국에 납품하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비궁처럼 통과만 하고 몇 년이 더 걸릴 거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미국에 무기를 팔려는 나라들이 공통으로 부딪히는 벽,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